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2023년 4월 상반기 화학 뉴스입니다. 화학 구조를 변형하며 내성을 극복하는 항생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구조를 변형한다는 말은 곧 변신을 의미하며 매우 낭만적입니다. 물론 화학 분자의 구조가 트랜스포머 정도로 극적인 변신을 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목적은 반코마이신이라는 매우 유명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는 세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포벽의 C 말단 펩타이드가 디알라닌, 디락테이트 뎁시펩타이드로 변형되면 반코마이신에 대해 내성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등 여러 세균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CDC는 VRE를 심각한 위험 목록에 올렸고 WHO는 VRE를 인간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약물 내성 박테리아 목록에 4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불바렌이라는 감옥 형태의 탄소 구조물의 재구조화 반응을 이용해 반코마이신 2합체의 형태 변형과 약물 내성 극복을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반코마이신과 같은 글라이코펩타이드의 공유결합을 통한 결합체는 내성균에 대한 효과가 개선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두 개의 구조가 연결된 경우 결합의 형태가 변화하며 기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체의 형성은 불바렌의 두 개의 반코마이신을 클릭 화학을 통해 연결하는 것을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었던 클릭 화학이 실제로 사용된 모습으로 눈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VRE에 단순히 반코마이신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형태 변형되는 불바렌 기반 반코마이신 2합체를 처리한 경우 훨씬 높은 생존율을 보여 효과가 확연히 차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약으로 안되면 두 개로 붙이기도 하고 그것도 애매하면 최적의 효과가 되도록 저절로 구조를 바꾸도록 만드는 꽤나 재미있는 전략입니다. 물체는 도체와 부도체로 나뉩니다. 전달할 대상 역시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해당하죠. 보통 금속은 전기가 잘 흐르며 열도 잘 흐르는 편입니다. 반대로 전기와 열 모두 흐르기 힘든 스티로폼과 같은 물질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뛰어난 물질입니다. 대신 전기 전도성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은은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며 열 전도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평면 소재인 그래핀 역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우수합니다. 전기 전도성은 뛰어나지만 열은 흐르지 않는 물질은 의외로 없는데 이번에 개발된 탄소와 세라믹의 복합 섬유 구조체가 그렇습니다. 먼저 연구진은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공중합체와 올리고실록세인 전구체를 섬유 형태로 전기 방사한 후 공기 중에서 가열해 절연 고분자폼 유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은 그림과 같이 탄소와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물질인데 열이 가해지면 중합되어 전도성 사슬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에 보이는 실과 같은 형태가 전기 방사라는 기법을 이용해 물질을 원하는 표면에 실처럼 뽑아낸 모습입니다. 그 후 천도 질소 환경에서 가열해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구조와 섬처럼 중간중간 빼곡히 바뀌어있는 세라믹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올리고실록세인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이며 고온이 가해지면 이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단단한 세라믹이 형성됩니다. 합성 조건 자체가 천도니 당연히 최대 천도까지의 열 안정성이 완벽히 유지되었으며 5000번 접었다 폈다 반복해도 구조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전기 전도성은 전자의 흐름이며 전자의 이동이나 전이로 이루어지지만 열 전도성은 구성 원자들의 진동으로부터 음자의 발생으로 전파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탄소 전도체와 세라믹 부도체 복합 구조는 섬유 형태의 탄소들로부터 전도성은 나타나지만 섬처럼 여기저기 위치한 세라믹 구조들이 폰온을 산란시켜 열 전도성이 억제됩니다. 열 전도성은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에 비견되는 정도였습니다.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탄소 세라믹 복합체인 경우 고농도의 산소 조건에서 점화했을 때 내구성을 확연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탄소의 경우 완전히 연소되어 모두 사라졌지만 세라믹의 함량이 늘어나며 100% 산소 조건에서의 점화마저 아무런 영향 없이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높은 물질과 열 전도성이 낮은 물질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일반적일 수 있는 의문을 실제로 설계하고 실험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로부터 전도성은 뛰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열이나 작동 환경에서의 문제에 영향받지 않을 새로운 소재가 탄생한 셈입니다. 과거 르네상스 유화에 달걀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템페라라는 화법으로 달걀 노른자와 오일, 안료를 혼합해
산화 반응을 통해 물감이 굳어지는 시간을 조절했던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 밀랍을 녹여 사용하던 엔코스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많은 르네상스 화가들이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가라는 그림을 본문에 실어놨지만 사실 보티첼리의 가장 유명한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오일과 알료 노른자를 혼합한다는 알려진 방식 외에 연구자들은 혼합하는 순서나 처리법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오일 페인트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달걀 노른자를 소량 넣어 혼합해서 물감 형태로 사용하는 캐필러리 서스펜션 방식, 마지막으로 알료와 달걀 노른자를 미리 혼합해 섞어 건조한 후 분쇄해서 가루 형태로 오일에 녹여 사용하는 단백질 코팅된 알료, 즉 PCP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세 경우에서 달걀 노른자가 작동하는 방식은 알료들 사이를 단순히 연결하느냐, 아니면 알료 겉을 코팅해 안정하고 변질 없는 상태로 유지하느냐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림의 거친 정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거친 그림은 유화에서는 흥미로운 기법이 됩니다. 렘브란트 등 많은 화가들이 사용했던 임파스토라는 물감의 건조로부터 거친 질감과 표면을 만드는 방식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일만을 사용하거나 달걀 노른자가 적게 혼합된 물감들은 건조 과정에서 지문과 같은 형태로 주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적당한 방식으로 제조된 템페라 물감은 임파스토를 제외하고는 매끈하게 건조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완전히 새로운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달걀 노른자가 물감의 산화와 각유화 반응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 유화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당시 필수적인 물질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의미가 싶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동면 중인 곰에게 혈전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혈전은 혈액세포들이 혈관 내에서 뭉쳐 혈류를 막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혈류의 속도가 느린 정맥에서는 심부정맥혈전증이라 해서 하지에 생긴 혈전이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흘러가서 막으면 폐색전증이 생기기도 해서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성 부동성이 발생하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정맥혈전 색전증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곰은 동면 기간 동안 수개월간 움직이지 않아도 혈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경우가 관찰되는데 척수 손상 등으로 급성이 아닌 만성 부동성이 있는 환자들은 오히려 혈전증의 위험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여름철의 곰과 동면 중인 곰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혈전증과 관련된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열충격 단백질 47 HSP47입니다. 사실 연구진은 이전에 쥐를 대상으로 확인했을 때 HSP47이 혈소판 표면에 위치하며 혈전 생성의 핵심인 호중구를 끌어당기고 결합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혈소판의 HSP47은 호중구를 활성화해 단백질과 병원체 및 세포를 가두는 그물을 형성해서 혈전을 유발합니다. 동면 중인 곰은 HSP47을 적게 생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척수 손상 환자들의 경우에도 분석 결과 HSP47이 이동성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상실험을 위해 10명의 이동성 높은 대상을 모집해 27일 동안 침상에서 안정만을 취하도록 하였고 HSP47의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한 가지 기대되는 점은 HSP47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갑작스럽게 부동성에 처한 사람들의 혈전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HSP47이 사람과 곰 모두에게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응고 메커니즘이 포유류에서 공통적으로 진화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소식도 신기한 내용인데 암을 배터리로 치료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배터리, 곧 전지를 의미하는데 도대체 전지로 암을 치료한다는 게 어떤 소리인가 이상합니다. 배터리는 결국 구성하는 물질이 전자를 외부로 내보내며 잃어버리는 산화, 그리고 도선을 따라 흘러간 전자가 다른 물질이나 구조에 유입되어 환원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가 출입하며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도록 작은 소자를 만들어 넣어준다면 배터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연구진은 생체에 독성을 보이지 않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그리드 외벽에 아연막과 음극막을 넣고 멤브레인으로 분리해 매우 작고 휘어지는 배터리를 제조했습니다. 약 7mm 직경에 불과합니다. 배터리는 암 조직에 닿은 채 산소를 환원시켜 활성산소로 만듭니다. 암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산소를 소모하며 암세포는 성장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산소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DNA를 비롯한 생체 물질들을 분해하고 암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위치가 암세포로 한정되어 있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테스트한 결과 작동하지 않는 배터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만 정상 작동하는 배터리는 세포 사멸이 붉은색 형광을 통한 죽은 세포 염색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TPG를 함께 사용하니 효과가 더욱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형성된 종양 조직에 배터리를 부착해 암의 치료 효과를 항암제 유무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의 배터리 부착만으로도 저절로 산소 소모, 활성산소 생성, 배터리 재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2주 만에 종양의 크기를 26%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항암제를 같이 사용한 경우 압도적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배터리라는 단어가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연구는 체내 삽입 및 부착 가능한 간단한 무독성 장치를 이용해 별도의 처리 없이 지속적으로 암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암이지만 생체 내 삽입 가능한 화학 배터리의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4월 상반기 화학 뉴스 요약이었습니다.